네, 정치는 팀 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곤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한미 정상회담이죠? 네, 2박 3일 동안 있었죠. 그걸 다 여기서 다룰 수는 없고 김은지 기자에게 꽂힌 장면이 있다면서요? 아, 네, 아무래도 예, 기자라면 이 장면 모두가 꼽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는 이제 각 정상이 같이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런 다음에 각자가 발표를 하고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질문이 좀 압권이었는데 오디오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네요. 들어볼까요? 예. 네. Your cabinet nominees are overwhelmingly male. South Korea consistently ranks low among developed countries on professional advancement of women. And you yourself, during your presidential campaign, proposed abolishing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What role should a leading world economy like South Korea play in improving the representation and advancement of women? And what will you and your administration do to improve the state of gender equality in this country? 지금 이 공직 사회에서 지금 예를 들면 내각의 장관 그러면은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한 각 직역에서 그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네, 이게 근데 통역이 안 됐네. 네. 발음이 좋던데. 네, 실제로 예, 미국 기자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워싱턴 포스트 기자. 발음이 너무 이게 본토 발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 좀 다르죠. 네, 5월 21일 이제 기자회견에서 네. 한국 기자, 미국 기자, 한국 기자, 미국 기자 이렇게 한 명씩 질문을 그러니까 했는데요. 쉽게 하면 내가 왜 이렇게 여성이 없냐 이거죠, 질문이. 그렇죠. 이제 예, 시작 맞습니다. 자체가 오버워밍이라고 해서 정말 압도적으로 남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콕 집어서 지적을 해준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디벨로프드 컨트리, 그러니까 발전된 국가인데 그런 국가에서 되게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그런 여성 관료들의 숫자가 너무 낮은 게 계속 기록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을 했는데 김은지 기자님은 이 답변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가요. 유리천장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사회에서 내각의 장관이라고 하면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리천장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닌 이상해야 이것은 한국 여자들이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마 후자로 평가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구조적 성차별이 있어서 여자들이 올라가는데 제한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느껴지는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근데 거꾸로도 해석이 된 거죠. 왜냐하면 직전 위치잖아. 직전 위치는 천장 바로 밑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유리천장 네. 바로 밑까지도 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네, 그래서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보장할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니 기회를 더 보장하려면 적극적으로 발탁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 부분도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문제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이 없는 사회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으로 일정 부분 득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소위 이제 갈라치기 정책이라고 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외국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대답은 그저 성차별이 없다라는 부분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통 윤 대통령의 실제적인 생각이 무엇인가 혹은 이것에 대한 자기 관점은 무엇인가를 좀 의문을 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외신 기자의 눈에 보이기에 이 장면이 얼마나 좀 오분오분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는 것들이 좀 국제사회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좀 창피를 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은지 기자 이제 자기 관점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라는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관점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대통령인데요, 그래도요. 자, 김만곤 박사는 어떻게 이 문답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이렇게 특히 첫 번째는 이게 이 문제가 이때까지 올 때까지 우리 언론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언론뿐만 아닙니다. 지식계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그런 식의 내각 명단이 나왔다면 당연히 그 시작부터 문제가 걸리고 그리고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고 비판이 엄청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 정말 이런 식의 내각 명단이 나왔다고 한다면 정말 사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발전된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윤 대통령이 이제 된 이유를 들여다보면 임명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첫 번째 뭐 능력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그럼 여성의 능력이 정말 없는 건지 그런데 두 번째 되는 이유를 대고 보면 우리가 그런데 공정성을 보장한 그런 거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보장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실천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에 보면 그런 구조적 차별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뭐 자기가 말하면서 이제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죠. 대통령의 표현을 빌자면 가장 뭐 반지성적인 대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반지성이야? 안 가겠습니다. 글로 그냥 항상 반지성의 핵심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지성의 핵심은 지성주의 핵심은. 그런데 대통령이 뭐 자기 말에서 자기가 어떤 말이 모순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게다가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굉장히 한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부분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를 했어요. 근데 심지어 이제 그 통역이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했죠. 이 부분을 쏙 빼고 또 통역을 해서 그것도 좀 의아한 장면의 연속인 건데요. 예,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이번에 덕분에 다시 한번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게 19명의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중에서 3명만 여성이다라고 해서 비율로 보면 15.8%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차관급으로 이제 넓히면 41명 중에 2명. 그래서 2.5%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좀 낯선 숫자인지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런 과거 오바마 정부에 비해서 그 비율이 낮다 이런 비판들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26%였다라고 합니다. 여성의 내각 장관급 여성 비율이. 예. 근데 그때도 굉장히 이 비율이 낮아서 백인 남성 클럽, 무척 남성적인 행정부라는 비판을 받았다라고 동아일보가 지적한 기사가 지금 찾아왔는데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 미국 사람들 기준에 트럼프도 굉장히 문제적인 내각을 꾸렸던 사람인데 그에 비교하면 지금 한국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을 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그제죠, 그제. 네, 토요일이었죠. 이 이제 문답도 문답이지만 저는 참 되게 의아하고 정말로 납득이 안 됐던 부분이 이미 그 전에 발언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 이제 그 30%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윤석열 당선인이 뭐라고 했냐면 자리 나눠먹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자리 나눠먹기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능력 위주로 이제 그러니까 인사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30%에 대해서 자리 나눠먹기라고 성격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언론이 문제 제기를 별로 안 했어요. 심지어 그때 트로피 인사라는 워딩까지 쓴 적이 있죠. 그러니까요. 배현진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이건 좀 너무 심하다라고 본 게 왜 그러면 언론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도를 할까? 아니 소극적으로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뭉갤까? 정파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화두가 어느 당한테 유리하고 어느 당한테 불리하고 그러니까 키운다 안 키운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성질의 문제인가요? 이게?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김만건 박사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진행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이슈를 정파적으로 소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마치 찬반이 있는 문제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생각을 이제까지 좀 했던 것 같은데 그 렌즈를 좀 뒤로 조금만 빼서 낯선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얼마나 좀 이상한지가 이번에 좀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정파적으로 접근해서 그러니까 재단할 수 있는 성질의 그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좀 우리 언론이 좀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네, 근데 지금 이 논란에 관련된 보도들도 사실 좀 적다라는 인식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요것도 그래요. 요것도 상당히 이 적죠. 문답도. 네,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제 이 질문을 했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uneasy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것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것을 받아쓰는 언론들 자체가 소위 이제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것 위주다 보니까 예. 이게 진짜 정파적이고 혹은 진보 보수의 이슈인가를 다시 한번 좀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하여간 좀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오늘 이 얘기를 좀 한번 좀 해볼까요? 본격적으로. 자, 그러면 구조적 성차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부터 다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정파적인 이슈로서 이걸 소비해서 우리가 이 팩트 체크한다라는 게 주는 좀 소모적인 느낌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아니, 아까 제가 김은지 기자님한테 그 이야기 들어오기 전에 했었는데 때로는 어떤 논쟁을 들어갈 때 이제 때로는 되게 불가적 가르침 중에 되게 옳은 말이 많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있는 거 없다 그러고 없는 거 자꾸 있다 그러면 그게 문제되는 거다. 예. 있는 건데 그냥 당연히 있는 건데 이걸 없는 것처럼 꾸미기 시작하면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기성세대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대에게 있어서는 그 성차별 없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들어보시죠. 실제로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대선 기간에 이제 그런 주장에 상당 부분 편승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네, 우선 뭐 수치로서 좀 우리가 평가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물론 20대 남성 개개인이 느끼는 어떤 차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진 부분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조적 성차별이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렇죠. 개인이 느끼는 어떤 차별적 감각이 아니라 이 구조 안에서 개인이 어떤 천장을 뚫고 갈 수 있고 한계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국제적인 지표 혹은 숫자 같은 것들을 동원을 해서 네. 설명하고 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네. 그럼 숫자가 어떤데?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조적 성차별 이야기할 때는 세계 경제 포럼의 성격차 지수라고 해서 GGI라는 지수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실제로 이게 국민의힘 그 젠더 공약 관련해 가지고도 들어갔던 숫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숫자를 자기네 대선 공약집에 넣었다가 저희가 그거 지적을 하니까 행정상 실무였다라고 하면서 뺀 적이 있어요. 시사인 취재진들이. 실무 실수. 예. 네. 예, 근데 좀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장면이긴 한데 이게 이제 전 세계 153개 나라 중에서 102위를 기록합니다. 102위? 네, 2021년 기준인데 물론 우리가 또 다른 유엔 개발 계획의 성불평등 지수 같은 경우에는 꽤 상위권이어서 좀 다른 지점들이 있는데요. 왜 하필 성격차 지수라고 한 데서는 우리가 지표가 낮냐라고 하면요. 그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 유사 업무 임금 성비 그러니까 그럼 그 성별 임금 격차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는 여성 국회의원 및 장관 비율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우리가 여기서는 굉장히 순위가 낮은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여성의 의석 비율 같은 경우에는 OECD 절반 가량 수준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이제 특히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기회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기회 이런 것들이 꽤 낮은 편입니다. 뭐 실제 이게 우리 공공 쪽뿐만 아니라 민간에 들어가도 사실 격차가 상당히 심한 편인데요. 이게 그 2019년에 그 글로벌 투자은행 그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제 그 발표한 결과를 이렇게 보면 이게 전 세계 39개국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조사할 수 있는 39개국을 조사로 했을 때 한국에서 기업의 이사회 내 여성 임원 비율이 3.1%로 이게 조사 국가 중에서 이제 꼴찌였다라는 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기록이 파키스탄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슬람 국가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성적 차별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드러난 국가보다 사실은 낮았고요. 그리고 여기 들여다보면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베트남, 뭐 호주, 뉴질랜드도 이쪽에 들여다보면 거의 30%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만 3.1%였고 이게 그나마 2016년이라고 해서 거의 3년 전보다 3.6% 정도 그 3.6%에서 0.5% 정도 줄어든 수치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한국의 여성 임원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 글로벌 추세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여성 임원 비율이 거의 20.6%인데 그것보다 훨씬 낮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 이거 구조적으로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자꾸 이제 위에는 없고 위에만 있고 아래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런 구조적
윗부분에서 계속 남성이 계속 수급되면 결국은 그 위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그 차별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고요. 임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는 뭐 무식해가지고 무식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냥 이거저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그 국무위원 11명 중 1명이 총리니까 빼고 장관이 18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계의 절반은 여성이니까 절반 9명. 아니 그러면 뭐 100번 아니라 1000번을 양보를 해서 직전까지 도달하지 못한 여성이 많다고 제대로 9명을 못 찾습니까? 뭐 사실 이제 전 정부에서도 뭐 절반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이야기 우리의 지향과 바람이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나 좋은데 그럼 30%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데 거기까지도 이제 못 갔다라는 지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다 떠나서 본인이 선거 캠페인 중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다녔고 그것에 대한 비판들이 당선 당일날 기자회견 기자들이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생각보다 접전이어서 0.73%포인트 차이로 이겼고 게다가는 20대 남녀는 58, 58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젠더 갈라치기에 대한 반성이나 혹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취소할 생각이 없냐 이런 질문을 기자들이 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구조적 성차별은 이제 없다.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이게 팩트 논쟁으로 가는 게 좀 답답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숫자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한국 사회에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국제 지표가 아까 말씀드린 유엔 개발 계획의 성불평등 지수라고 해서 여기는 한국이 162개국 중에서 11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월등히 높은 순위가 될 수 있었던 기준에는 이걸 카운팅하는 기준에 청소년 출산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청소년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어가지고는 여기서 순위가 촥 올라간다. 이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더 뭐 숫자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여튼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국제 무대에서 대통령이 특히 데뷔하는 자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상징적인 장면.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점을 하나로 좀 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 성차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이제 대통령의 답변을 보면 장관 직전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장관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그 판단하는 그 능력의 척도가 뭔지는 저는 궁금하고.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그 자리 나눠먹기 안 된다라면서 능력 위주로 뽑는다니까 우리 이거 한번 저번에 얘기한 거 얼핏 한 거 같긴 한데 그렇죠. 예. 도대체 그럼 대통령이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김만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뭐 그 기본적으로 이제 임명되는 방식을 보면 뭐 서육남, 서우남이 이게 기본적으로 패턴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지금은 뭐 학력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학력이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 그다음에 뭐 거기서 학력이라는 게 대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뭐 이 특정 명문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학벌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서울대 졸업한 여성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학벌에다가 이제 젠더가 하나 더해지는, 아까 뒤에 무슨 남녀로 끝나니까요. 대통령과의 관계 맺기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들과의 관계 맺기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대통령이 지금 인선을 하는 기준들에 있어서 능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친소 관계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희가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여러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누군가를 임명할 때 나오는 소개들이 몇십 년 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참 많은데요. 맞아요.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점에서 여성 뭐 학벌이 좋거나 혹은 학력 위주의 어떤 인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이 특히나 뭐 아크로비스타에서 대통령을 목욕탕에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도 예, 그런 관계 맺기라든지 인연이라는 점에서는 분리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대통령과 사적 인연을 맺을 수 있는. 통로가 좀 적은 편이다라는 이해가 좀 되는 게 있죠. 참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게 현실이라면 그게 진짜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보도들이 꽤 많잖아요. 사적 인연 때문에 중용이 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아니 자기가 개인회사 운영하면서 거기서 뭐 사원 채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 개인에서도 그렇게 채용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요. 네, 개인에서 그렇게 채용하면 문제가 된다고 비판이 나와서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이런 통계들도 나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아닐 거라고 믿고 싶고 아니어야 할 텐데요. 그런 의심들을 지금까지 대통령이 해소해주지 못한 게 굉장히 큽니다. 아니 이거는 태행이죠. 아니 저기 끝은 안 좋았지만 대한민국이 여성 대통령도 배출한 나라고
여성 총리도 배출을 했잖아요. 그 전에. 근데 왜 이렇게 가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찾을 의지를 안 가진 게 아니냐. 결국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혹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대선 때는 이기는 게 목표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승리로 연결될 수 있다 했을 때 바뀌었다고 쳐요. 그럼 이제 빠져야 되는데 퇴로를 열었는데 퇴로를 못 찾고 있는 측면 혹시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길이 그렇게 어려운 길인가? 저는 테러를 안 찾았다. 그리고 찾을 의도도 없었다. 그래요?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걸 왜 찾아오라고 생각합니다. 참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와서 여가부 폐지된다라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저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뭐 통역하는 분도 여가부 폐지라는 부분을 또 생략하고 통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왜 젠더 문제만 들어가면 우리가 또 이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있는 건 있다고 이야기하고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입장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이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국 기자단과 따로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는 거냐 이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해석이 안 되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있는 그대로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예. 참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예. 대변실도 좀 곤란한 게 있겠죠. 네, 뭐 대변인실은 늘 곤란한 일들을 처리하는 곳일 것 같긴 한데요. 예, 뭐 게다가 이제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이날 그 진행상에 있어서 기자들의 또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요? 그 기자들한테 자국 대통령에게만 질문을 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봤거든요. 계속 했는데 네, 한국 기자들이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먼저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 룰이 정해졌으면 그 룰을 따르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거나 혹은 뭐 적어도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데 미국 기자들이 아무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 기자들은 결과적으로 양국 대통령 모두에게 질문을 하게 됐고 한국 기자들은 한국 대통령에게만 질문을 하는 한정된 시간에서 기자들이 일정 부분 그러니까 질문할 권리들을 좀 제한당한 게 있어서.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미국 기자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프로토콜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미국 기자들은 그런 프로토콜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제약을 왜 했을까라는 좀 바로 아쉬움이 그거 듭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기자는 한국 대통령한테만 질문하고 외신 기자는 바이든 대통령한테만 질문.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리고 되게 그 과정 속에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그 바이든 대통령도 그 장면이 되게 어이가 없었으니까 내가 윤 대통령 보호하고 있다, 지키겠다, 프로텍팅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저는 되게 모욕적인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또 우리 언론은 그걸 친밀감의 표현이다라는 식으로 또 보도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참. 이게 어떤 사람들은 되게 저게 참 모욕적인 순간이구나라고 느끼는 장면을 이걸 친밀감으로 해석할 수도 있구나. 바라보는 각도가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게 특히 그 기자회견장인데 기자회견장에서 우리 대통령한테만 양국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우리 대통령한테만 물을 수 있다는 룰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룰인지. 아니,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공통의 결론을 도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집합이 성립이 되는 거고 거기서 모든 질문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쪽 사실은 누구한테나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질문이 하나면 그 질문을 하나씩만 할 수 있다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걸 자국 대통령한테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룰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기자회견이라고 그런다면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알 권리를 전달해주는 기자들의 질문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자리인데 거기서 왜 오히려 대통령이 어떤 답을 혹시나 잘못할까 싶어가지고 그걸 제한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따로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또 했었냐면요.
이제 지금은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기자들한테 보안 앱을 깔려고 해가지고는 그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녹음이 아예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앱을 깔 경우에 미국 기자들은 그냥 와가지고는 그 한미 정상이 만나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사진을 찍어서 자기 트위터에 올리고 식사 메뉴를 찍어서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냐 기자들이. 그러니까 모두에게 통용되지 않는 룰이라고 하는 게 지키는 사람만 손해보는 상황에 대해서 심지어 이게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제약이라는 특히나 한국 독자들한테나 혹은 시청자들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항의들을 했는데 그것도 좀 뭔가 싶고요. 그 얘기하니까 하나만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할 게 있는데 질문이 되게 제한됐잖아요. 뭐 몇 번 하다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진행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두 대통령의 추후, 그러니까 이후 일정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 일정이 쉬는 거였거든요. 그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 기자들하고 사이 되게 안 좋았던 거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왜냐하면 그때 생중계하면서 저도 해설하더라고 하는데 하노이 때 엄청나게 길게 기자회견 했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기자회견 길게 했어요. 그러면 야 빨리 좀 끊지. 난 속으로 끊지 하는데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기자회견이 왜 안 되냐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뭐 몇 분 단위로 끊어갖고 일정이 진행이 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저녁 만찬 때까지 그 기자회견 이후로 저녁 만찬 때까지는 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돌아가서 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최소한 30분이라도 할애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렇게 그 기자들의 알 권리나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사고 안 나게 하려는 아주 강한 그런 태도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 기자회견에 저도 이제 봤었는데 끝나면서 이제 오디오가 일종의 물린다라고 하죠.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미국 기자들한테만 저렇게 질문하게 된다, 기회 줬다라는 식의 약간 항의하는 이야기도 들어오더라고요, 오디오가. 그래서 여튼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성과와 그리고 그 어떤 팔로업의 차원에서 질의응답을 좀 충분히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두 개씩만 받고 기계적으로 끊어버리는 게 과연 양국에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요식행위인 거죠. 그거는 기자회견. 그리고 한국 기자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충분히 불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기자들이 뭐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니 룰을 따랐다가 오히려 그렇게 보여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건 또 속상한 일이죠. 사실 속상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한국 언론의 전체적인 신뢰를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에서 남는 질문이라고는 한국의 구조적 성차별을 물어보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질문만 남은 겁니다. 그렇죠. 그 질문 하나만 남았어요. 그렇게 질문을 제안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야기의 연장이나 혹은 확인 차원에서 질문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화제는 결국은 이 이야기 하나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는 다시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가 그 정리용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드리는 질문인데요. 여성 장관이든 남성 장관이 일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남녀 따지냐라고 혹시 이야기할 사람이 계실까봐. 왜 여성의 그러면 참여와 여성의 중용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이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신다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러 통계들을 다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제 투명성 기구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성의 정치 참여나 내각 참여의 장점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 등에서 공공 분야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을 때 실제로 국가의 부패 수준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에 다 나오는 나온답니다.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의 부패 수준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 사회에서 젠더 비율에 따라 우리가 장관이 그 뭐 능력 상관없이 90대 10 정도의 비율로 나타난다면 그거는 더 이상 개개인의 능력 차이가 아니다. 이건 명백하게 구조적 배제와 차별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원지 기자가 대미를 장시켜 주신다면. 남자든 여자든 능력 있으면 뽑자. 그 말이 너무 좋죠. 근데 능력 있는데 안 쓰는 것 같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그렇지. 그 지점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좀 이 비판들을 좀 더욱더 본인의 기본 철학에서도 맞닿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쩔어서 능력 있는 여성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조사나 좀 하고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냥 주변만 보지 말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오늘 정치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지 기자, 김만권 박사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